자, 그럼 지난주부터 살펴봤던 이 인수마터 베리어블, 도구 변수 방법론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도구 변수를 활용할 때 어떤 포인트를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구 변수를 활용할 때 고려해야 하는 건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도구 변수의 적절성이고, 두 번째는 도구 변수로 구하고자 하는 causal estimate예요. 앞서 도구 변수의 조건에 대해서 세 가지를 설명드렸는데 그중 첫 번째 조건인 relevance condition 같은 경우는 first stage estimation에서 도구 변수가 treatment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를 직접 측정함으로써 empirically validation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하지만 그 다음 조건인 이 exclusion restriction과 exogenity 같은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100% 검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정당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들 조건 중에 어느 하나 만족하지 않는다면 그 이후의 단계가 모두 무의미할 텐데, 왜냐하면 투 스테이지 리스트 스퀘어를 활용하던 컨트롤 펑션을 활용하던 간에 모든 도구 변수 분석들은 적절한 도구 변수가 있다는 전제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도구 변수의 밸리디티에 대해서 먼저 검증하고 나면은 그 후에 우리가 이 도구 변수를 활용해서 구하고자 하는 causal estimate가 ATE인지 아니면 late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 컴플라이어스라는 서브 파퓰레이션이 아니라 분석 대상이 되는 전체 파퓰레이션에서의 인과적인 효과인 ATE를 구하는 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도구 변수를 활용해서 투 스테이지 리스트 스퀘어를 통해서 레이트 분석을 하게 된다면 이 레이트가 ATE와 같아질 수 있는 조건인 호모지네이티 어썸션에 대해서 정당할 필요가 있겠죠. 아니면 헤테로지니어스 그룹 관점에서 always takers나 never takers가 없다는 걸 설명할 수도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지난주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아예 이런 투 스테이지 리스트 스퀘어가 아니라 이번 주에 다뤘던 컨트롤 펑션을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컨트롤 펑션은 이 트리트먼트의 모든 인포메이션을 다 활용하기 때문에 레이트가 아니라 AT를 그대로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 레이트를 구하는 게 충분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럴 때는 그냥 투 스테이지 리스트 스퀘어를 활용해서 레이트 분석을 수행하면 돼요. 다만 이때는 이제 이 디파이어스가 없다는 모노토니시티 가정이 충족 가능한지를 이제 정당화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 레이트는 이 컴플라이어스라는 서브 파퓰레이션에 적용되는 인과적인 효과이기 때문에 이 컴플라이어스가 어떤 집단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하는 게 인과추론의 결과를 적절히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 플로우 차트에서 데이터를 통해서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첫 번째, 이 relevance 컨디션이에요.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조건들은 모두 theoretically justified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이게 도구 변수 활용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자 가장 챌린징한 부분이 될 거예요. 정리해보면은 이 도구 변수가 원인 변수를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런 렐러번스 어썸션은 통계적으로 충분히 검증이 가능해요. 특히 이 first stage에서 도구 변수로 트리트먼트 변수를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이 설명력이 얼마나 높은지를 테스트하는 여러 가지 이 스태티스틱스를 활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F 스태티스틱스를 활용해서 이 first stage 모델이 트리트먼트에 대한 설명력이 얼마나 높은지 체크할 수 있고 또 도구 변수가 이 트리트먼트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그 p-value를 통해서 그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할 수도 있겠죠. 또 이 도구 변수가 이 R-스퀘어에 얼마나 추가적인 기여를 했는지에 대한 이 partial R-스퀘어도 자주 활용되는 지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지표들을 활용해서 first stage에서 이 relevant condition이 얼마나 유효한지에 대해서 검증하는 거는 대부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사실 이 exclusion restriction과 exogenity assumption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데이터를 통해서 검증이 불가능해요. 아마 이게 이제 데이터로 검증이 불가능하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두 가지 의문이 드실 수 있을 텐데 첫 번째는 도구 변수와 에러텀 간의 코릴레이션이 없어야 된다라는 가정이라면 이걸 직접 테스트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이고 두 번째는 아마 이 도구 변수에 대해서 공부해 보신 분들이라면 이 exclusion restriction에 대한 테스트에 대해서 분명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분명히 이런 exclusion restriction에 대한 테스트가 있는데 왜 이걸 검증 불가능하다고 하느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사실 이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exclusion restriction과 exogenate 가정을 검증하기 위해서
우리가 검증해야 하는 관계는 사실 다한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Y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중에서 X를 제외하고 모든 요인들이 지금 에러텀 U에 담기게 될 텐데, 만약에 이 exclusion restriction이 위배가 된다면은 이 도구 변수 G가 트리트먼트인 X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Y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니까 이 경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모든 요인들은 전부 다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exclusion restriction이 violation이 되면은 이 도구 변수 G와 에러텀 U 간의 correlation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exclusion restriction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이 도구 변수 G와 에러텀 U 간의 correlation이 없어야만 해요. 그리고 또 이 도구 변수와 아웃컴 간의 컨파운더가 없어야 한다라는 익서지네이티 조건도 마찬가지로 이게 위배가 된다면 그 컨파운더는 당연히 이 에러텀에 담길 것이기 때문에 이 도구 변수 G와 에러텀 U 간에는 코릴레이션이 생기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익서지네이티 컨디션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도구 변수 G와 에러텀 U 간의 코릴레이션이 없어야 돼요. 결론적으로 이 exclusion restriction과 exogenity는 서로 다른 의미이지만 통계적으로는 사실 같은 임플리케이션을 가져요. 바로 도구 변수 G와 에러텀 U 간의 코릴레이션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사실 지금 이런 경우에 우리가 도구 변수를 쓸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이 왼쪽의 경우는 X와 Y에 동시에 영향을 주는 컨파운더가 없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트리트먼트 베리어블인 X와 에러텀 U 간은 코릴레이션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X는 익서지너스 하기 때문에 이때는 도구 변수를 쓰지 않아도 인과 추론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핵심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도구 변수를 활용해야 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죠. 즉, X와 U가 이렇게 코릴레이션이 있고, 즉, 트리트먼트 베리어블이 인더지너스한 상황이에요. 이 경우에는 사실 exclusion restriction과 exogenity에 상관없이 이 도구 변수 G와 에러텀 U 사이에는 무조건 코릴레이션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X가 U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도 도구 변수 G의 정보가 X를 통해서 U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 도구 변수 G와 U는 코릴레이션이 생기고, 또 나중에 이 그래피컬 코잘 모델에서 이 콜라이더라는 개념을 배우면 조금 더 분명할 텐데, 여기서 이 U가 X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이 트리트먼트를 이렇게 컨트롤하고 나면은 이 G와 U는 무조건 코릴레이션이 생기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도구 변수를 써야 하는 상황에서는 exclusion restriction과 exogenity 조건이 성립하나 성립하지 않나 무조건 그 둘 간의 코릴레이션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둘 간의 코릴레이션을 통해서 이러한 조건을 테스트하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다시 정리를 하면은 이 도구 변수를 쓸 필요가 없는 익소지너스한 상황에서는 이 도구 변수와 에러텀 간의 코릴레이션을 통해서 이러한 조건을 테스트할 수 있지만, 역설적으로 도구 변수를 써야만 하는 인더지너스한 상황에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테스트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아마 아시는 것처럼 이 도구 변수의 적절성을 테스트하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해요. 대표적으로 이제 사간 한센 테스트 뭐 또는 J 테스트가 있는데, 기계적으로 이 테스트를 통해서 도구 변수의 적절성을 주장하고 그냥 단순하게 넘어가는 경우도 분명히 많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건 분명히 잘못된 접근인데, 그 이유는 바로 이러한 통계 테스트가 약간 모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도구 변수의 적절성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부분적으로 도구 변수의 적절성을 가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개의 도구 변수 Z1과 Z2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럼 이런 모델을 흔히 이제 over identified 모델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인더지너스한 베리어블의 숫자보다 도구 변수의 숫자가 더 많은 케이스이고, 이러한 테스트는 이런 over identifying 케이스에서밖에 적용이 될 수가 없어요. 그 테스트 절차를 이해하면은 왜 이게 over identifying 케이스에서밖에 적용이 될 수 없는지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오른쪽 상황이 아니라 왼쪽 같은 상황을 만들어야 코릴레이션을 활용해서 도구 변수의 적절성에 대한 테스트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테스트에서는 어떤 가정을 하냐면, 이 지금 도구 변수가 두 개가 있으니까 먼저 첫 번째 도구 변수인 G1이 밸리드하다고 가정을 하고, 이걸 활용해서 먼저 인더지네이티를 없애서
왼쪽과 같은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남은 G2와 에러텀 U 간의 이 코릴레이션이 0인지를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또 동일하게 두 번째 도구 변수인 G2가 밸리드하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걸 활용해서 인더스네이티를 없앤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G1과 에러텀 U 간의 코릴레이션이 0인지를 테스트하는 거죠. 이 테스트가 왜 이러한 가정을 완전히 테스트할 수 없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첫 번째 도구 변수 G1이 적절한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G2가 적절하다고 가정할 수밖에 없고 또 두 번째 도구 변수인 G2가 적절한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G1이 적절하다고 가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약간은 좀 모순된 테스트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고 사실 이런 통계 테스트가 의미가 없진 않은데 만약 이 도구 변수의 가정들이 성립한다면 이 테스트는 무조건 통과해야겠죠. 하지만 이 테스트를 통과한다고 도구 변수의 가정이 성립하진 않는다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이러한 통계 테스트는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될 수는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구 변수의 적절성을 정당화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subject matter knowledge 그리고 theory 그리고 이제 기존 연구들에 대한 reference예요. 이게 도구 변수 활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동시에 가장 챌린징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관점에 따라서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왼쪽 그래프는 이 파이낸스 분야 탑저널에서의 도구 변수의 활용 트렌드인데 2000년 이후로 이제 이 도구 변수의 활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런 다양한 통계 테스트들의 활용은 그것에 비례해서 증가하진 않아요. 이건 도구 변수 활용에 있어서 이런 통계 테스트가 꼭 필요 충분 조건일 필요는 없다라는 의미죠. 또 오른쪽은 이 political science에서 이 도구 변수를 어떻게 활용하고 justify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여기서 지금 empirics, 즉 데이터를 통해서 통계 테스트를 하는 이런 검증 방법은 굉장히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 어떤 이론이나 아니면 기존 문헌들을 바탕으로 그런 도구 변수에 대한 적절성을 검증을 하는 게 대다수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러한 사례들은 도구 변수 활용에 있어서 theoretical justification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이 코잘 하이라키에서 도구 변수 방법론이 이 쿼자이 익스페리먼트 아래에 위치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예요.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각 방법론에서의 아이덴티피케이션 어썸션만 제대로 충족한다면 여기에 있는 모든 방법론들은 완벽하게 인과 추론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인과 추론의 수준을 이렇게 나눈 기준은 바로 그 아이덴티피케이션 어썸션을 얼마나 명확하고 투명하게 검증할 수 있는지, 쉽게 말해서 그 가정에 대한 검증 난이도에 따른 차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도구 변수에 대한 아이덴티피케이션 어썸션을 검증하는 게 이런 쿼자 익스페리먼트에서의 아이덴티피케이션 어썸션보다 더 어렵기 때문에 만약 가능하다면 도구 변수보다는 이런 difference in difference나 아니면 synthetic control method 같은 보다 전통적인 준실험 방법론을 활용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 무작위 실험도 불가능하고 또 이런 준실험 방법론도 적용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도구 변수는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인과 추론을 위한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 인스트루먼트 베리어블, 도구 변수 방법론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준실험 방법론이자 이 도구 변수와도 관련성이 높은 Regression Discontinuity, 회귀 불연속 방법론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